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나라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많은 경험을 쌓고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해온 국가 원로, 즉 YG맨의 가르침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아주경제는 최근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국가원로회의를 주목하고 그 사령탑을 맡은 오명 상임의장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명 상임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이죠. 국가원로회의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3년이면 이제 꽤 오래된 기간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33년이 길긴 하지만 좀 여전히 모르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국가원로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1991년,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많은 그 원로들이 모여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해서 만든 단체가 국가원로회의인데 그때 이제 33인 공동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33인에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교계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김수환 추기경님, 또 불교계에서는 그 서희현 조계정 총무원장님, 또 언론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조선일보 방희정 회장, 또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 이런 아주 거물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네네. 민관시 국회의장, 그다음에 김정열 국무총리, 민복귀 대법원장, 이런 그 많은 그 정부 요인들도 또 그 산부 요인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숙영 박사님이라든가 뭐 구상시인이라든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단체 국가원로회의입니다. 이제 33년이 됐는데 그동안 조금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좀 숫자도 좀 줄어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맡아서는 다시 33인 공동의장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다시 다 바꾸고 해서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분들 지금 계속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전직 장차관들 여러분들이 참여를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 중에는 현오석 부총리라든가 그분은 뭐 경제계에서는 대단히 높은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또 KDI 원장도 하시고 학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로 국가 경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그 정보화에 큰 역할을 했던 이상철 정통부 장관이라든가 또 삼성 반도체 신화를 낳았던 그리고 정통부 장관을 한 진대재 장관이라든가 또 법무 쪽에서는 아주 많은 검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규남 법무장관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재로 이름이 높았던 많은 그 학자들 그다음에 또 이 관료들 이런 분들이 다수 지금 나오셨어요. 이전 분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도 과기부 장관을 하셨던 이태섭 장관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대학 총장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 주시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수재죠.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네네. 그다음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 네네. 뭐 여러 그 대학 총장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33인 공동의장 체제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김형석 원로 교수님, 또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이고 서울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길여 총장, 네네. 전부 뭐 100세가 넘으시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고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주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좀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도 어른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뭐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 정도면은 국가 언론의 어벤져스급이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중에서 상임부장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혁신 리더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 달이죠. 이제 상임부장이 그때 추대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혁신에 대한 갈망을 듣고서 이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새로운 의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른들의 모임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륜, 그동안의 그 경험을 많이 살려가지고 국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또 10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나가면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띵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띵크탱크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원지원. 이렇게 했는데, 원로들의 지혜를 모은 연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원지원이라고 하는, 띵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름이 좋은데요. 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잘 생각해 볼 것 같은 뭐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원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 전략이라든가 우리나라 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막 그런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몇 분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전직 그 장차관들 실제 국정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원장 출신들 또 대학 총장들도 여러 번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름 있는 학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전부 높은 이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박사들이 또 계속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또 희망들 하기 때문에 예, 거의 한 100여 명의 이제 그 두뇌가 모인 그런 그 연구원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연구원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 세계도요 이런 경험 있는 전직 장차관 무슨 뭐 대학 총장들이 100여 명 모인 그런 연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운 특별한 시도로 이러한 그 정말 큰 연구원이거든요. 그런 연구원을 이제 출범시켰는데 과연 여기서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느냐. 그 이제 저희가 노력하게 달렸는데 다행히 저희가 월급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네.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지금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두뇌 100명을 모으는 연구원은 돈이 많이 들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도 못 하는데 이건 자원봉사로 점심값을 각자 뭐 내시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돈 안 들어가면서 전 세계 없는 새로운 이런 두뇌들의 모임인 띵크탱크를 갖다가 만들고 또 그분들이 지금 상당한 정열을 가지고 국가장한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잘하면은 이 원지원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약시키는 아주 전시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로들의 싱크탱크라고 하니까 정말 좀 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거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싱크탱크를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이랑 이 원지원은 좀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뭐 분야라든지 정책이나 뭐 이런 좀 보고 계신 밑그림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뭐 원지원은 뭐 혼자서만 뭐 일할 건 아니고요. 관련된 모든 띵크탱크들하고 다 연결하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결했던 분들이 100여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권위 있게 뭐 세부 사항은 무슨 뭐 해당되는 연구원으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AI 혁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 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농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렇죠. 정보혁명이 있고 이제 AI혁명이 진행되는데 산업혁명기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하셨거든요. 정말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정보혁명기에는 많은 선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 앞서가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 제일 가는 IT 강국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끌고 나갈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노인네들이었다고요. 컴퓨터도 못 만져, 핸드폰도 못 만져,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나이들이 많아져가지고 AI 혁명을 해 나갈 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걸림돌이 된 노인네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체 세력이 되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IT 혁명을 성공시킨 그런 주역들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든가 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완전 지금 익은 그런 세대거든요. 네. 우리가 AI 혁명을 끌고 나갈 것 같으면은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앞장서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AI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또 상임위장께서 직접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만드는데 그 초석을 또 닦는데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또 AI에 주목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온 뭐 국가나 사회가 지금 AI 가지고서 이제 지금 난리인 상황에서 AI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바꾸시겠다, 좀 전략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네, AI 혁명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AI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그쪽 기술자들이 다 해나가는데 그거보다도 AI 혁명에 의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냐, 그거는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료, 요새 뭐 의료 문제가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복지 의료 정책을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네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70%, 80% 노인네들이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고요. 근데 그 의료 복지 국가에서는 80%가 자기 집에서 죽어요. 의사들이 와서 환자 케어를 해주고 간호사가 와주고 간병인이 와주고 자기 집에서 모든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양원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부터 편안하게 작은 집이라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 선진국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선 그 패밀리 닥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 패밀리 닥터가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오면은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병이 있었어. 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병이 있었고 넌 지금 이런 병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 가족 내력까지 다 알고 정확한 진단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패밀리 닥터가 있고 그 패밀리 닥터가 어느 병원에 가라 누굴 만나라 이게 다 얘기를 해줘서 아주 정말 친절하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고 그 패밀리 닥터가 아플 때는 집에도 와서 봐주고 그런 의료 체제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우선요 전공의 전문의들이 큰 병원에 있는 그 의사들대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이 일반의가 가정의들이 패밀리 닥터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료 체제를 만들고 지금보다 더 유리해지는 것은 AI가 많은 진단을 해주고 많은 처방을 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의사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의사에서 조금만 더 많이 2배, 3배 늘리면은 전 국민을 갖다가 전 국민들이 모든 의사들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밀리 그 닥터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요것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내 빨리 정착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의료 쪽에도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좌합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중반, 60세가 되면은 전부 정년 퇴직시켜 버린다고요. 네. 그러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50대, 60대라고 하면 항상 왕성한 나이고, 제가 80대 중반인데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60대, 70대의 저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아주 완숙한 지식인데, 그걸 우리가 좀 활용을 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미국 영국은요, 정년이라고 하면 아예 없어요. 네네. 이력서에 이 나이를 안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문역에 따라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를 빨리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정년이라고 하는 거 아예 그런 단어를 써버리지 말고 개인의 능력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연공 서열이 있고 복잡한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될 것 같으면 그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만큼 최대한 일하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개인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경쟁력이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것도 지금 뭐 정년 없애자 할 것 같으면 많이 복잡해진다고요. 걸려있는 문제가 많은데 30년 후에 이렇게 하자고 방향 정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 만들어 나가면 30년 안 가서 20년 또는 10년 만에 그게 다 해결될지도 모르거든요. 네네. 또 교육 문제도 전 빨리 4년제 대학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사학위 제도 빨리 없애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시대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잡이 대부분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학에서 전공을 뭘 가르치겠어요? 20년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 지금 잘못하면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걸 다 모아가지고 따로 가르치고 개별적인 그런 구체적인 전공 문제는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수명이 이제 120세, 150세로 늘어나는데 150세 사는 동안에 10년에 한 번씩 좌불 바꾸면 최소한 10번 바꾸는데 그때 교육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4년제 대학 교육을 없애고 평생교육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대학에 가면은 전자과학 전공을 했습니다만 전자과학, 기계과학, 금속과 해가지고 다 벽을 쳐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삼성전자 들어가게 되면 전자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계도 필요하고 금속 필요고 다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한 그 간막에는 지금 단계가 없어야 되고 살아나가는데 공과대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문과대학, 이과대학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한꺼번에 다 배워야지 왜 공과대학이라고 해놓고 또 문과대학이라고 해놓고 따로 갈릅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벽도 없어야 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학에서만 공부해야 되고 연세대학 들어간 사람은 왜 연세대학에서만 공부하고 고려대학 간 사람은 왜 거기서만 공부해야 되느냐. 전 세계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사는데 서울대학에 좋은 거 하고 연세대학에 좋은 거 사고 하버드대학에 좋은 거 사고 MIT대학에 좋은 거 사가지고 공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대학에 국한시키는 건 이건 파는 사람 중심의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물건 사야 되고 신세계 들어갔다고 그래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 사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현대백화점 것도 사고 신세계 사고 시장에서 사고 사는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의 대학의 벽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진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대학 입시거든요. 과외고 뭐고 다 없어지고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원로들이 빨리 그려가지고 던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그쪽으로 이제 국민들이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원로를 해야 되고 정치 문제만 해도 그래. 요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서로 나오고 치고받고 얘기하는데 그 참 외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무 우리나라 이 국격을 좀 이렇게 낮추볼 뭐 그런 그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AI가 어떤 게 옳은 건지 정확한 판단해 줄 것이고 뭐 이제 누가 무슨 발언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옳은지 그런지 AI가 정확한 판단해 온 국민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이 사이비 언론들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것이고 누가 무슨 일을 맡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판단이 나올 거래요. 지금의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되지 않겠냐. 하나 더 붙일 거는요. 지금의 의회제도라고 하는 것이 산업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네. 산업혁명을 했는데 군주제도 다 무너지고 누구 이제 리더가 없는데 서로 다 이제 무명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그 뽑아놓은 게 지금 의회제도인데 이게 정보혁명을 맞으면서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요. 이제 AI 시대가 가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대한민국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가든 어느 노인네도 딱 핸드폰 들고 누르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지금의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 바꿔주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 문제, 의회 문제, 정부 체제 문제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변화를 우리가 미리서 얘기해놓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갖다가 우리 원로들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뭐 경험 많은 원로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뭐 기술적인 내용은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큰 방향은 원로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주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이제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우리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장관 시절부터 이제 뭐 그런 기술 인재 육성이나 뭐 이공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지 의대 쏠림 현상 이런 게 좀 그냥 고질적인 문제로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교육이 너무 힘들어요. 이공계 공부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공계 가르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 이제 전자공학을 학교에서 쭉 가르쳤습니다만은, KBS, 대담에 한번 나갔더니 질문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자공학이 힘들다던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다 쉽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전 쉬운 것만 가르쳤습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것만 가르치고 배워도 금방 잊어버릴 것 머릿속에 넣어주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 그 교수님들이 자기 옛날에 공부한 걸 가지고 어려운 걸 자꾸 가르치는데 학자가 되고 학문적인 깊이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교육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100V 200W고 200V 100W를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라고요. 직무 교류 초등학교 다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대학 나온 우리 친구들한테요. 200V 100W고 100V 200W고 뭐가 다른지 물어볼 것 같으면요. 90%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교육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쉽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대신 그만큼 공부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가도록 하고 또 이공계 가더라도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중에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본 사람이고 나머지 것도 다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양을 높이고 취미로 정말 그 기술적인 내용을 갖다 좀 알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대한노인의 그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이제 대한노인의 이중근 신임 회장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이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초고령화가 지금 또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시대에서 이런 노인 문제나 이 초고령화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는 그 노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자 또 뭐 정년을 갖다가 5년, 10년 연장하자는 그런 정을 떠나가지고 아예 나이를 묻지 말자고 하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왜 나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까? 그리고 미국, 영국에서는 이미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고 이력서에 나이를 쓰지도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과감하게 정년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아예 나이를 묻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지 않겠느냐. 또 그 일하는 방법도 한 회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 회사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또 한 회사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꼭 고용해서 사무실에 앉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연계시켜놓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면서 나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정년 얘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없애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저출산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합계 출산율이 이제 뭐 0.5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향후 우리나라의 그 미래 성장을 위해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근데 저출산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국민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대학 입시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학 입시를 없애자. 그리고 4년제 대학 자체를 갖다 완전히 없애고 평생교육으로 바꾸자. 그리고 대학의 칸막이를 다 없애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대학의 강의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AI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의 벽을 갖다 완전히 허물고 하면은 저 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야 정쟁이 이제 갈수록 극심해지고 또 대통령실마저도 이제 뭐 그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생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갈라서 이런 정치에 대한 해법, 이렇게 국가 원로의 핵심으로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걸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 앞서가지고 빨리 AI 시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AID가 모든 해법을 한꺼번에 주지 않겠느냐.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바로 AI가 저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누구 얘기할 것 같으면 저거 옳은 얘기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하는 건 뭐 수시로 AI가 평가를 다 해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AI 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변화의 속도나 판단의 속도 자체를 좀 AI가 좀 빠르게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더 이제 가속화가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국가 원로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 IT 혁명을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AI 혁명의 그림을 그리고 뒷받침해가지고 또 앞장서서 밀고 나갈 것 같으면 그건 뭐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국가 원로의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오명 상임의장님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가 원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